국회에서는 지금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새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국민의당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현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당내 갈등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속 쏟아졌는데요. 안철수 대표, 새정치를 화두로 정계에 입문했는데 지금의 안철수 대표를 보면서 새정치를 떠올리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지 궁금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달려온 지난 100일이었습니다. 제가 때로는 부족함이, 때로는 오류도 있었지만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황금 비단을 깔아주더라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세력 교체와 인물 교체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앞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합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고 외연 확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수권정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구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정책연대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생각이 같은가 그 점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일은 다 절차가 있고 상대가 있고 과정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지금 그런 생각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 작업 중이고 의견 수렴 중이다. 모든 일은 다 절차가 있고 상대가 있고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차명진 전 국회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SBS의 원일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문석 이사장님은 안철수 대표 100일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마이너스 1점 정도 이야기를. 몇 점 만점입니까?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1점이요. 너무 박하신 거 아닌가요?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 이후에 국민의당 지지율 5% 전후였고,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4% 이제 전후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국민의당이 창당한 이후에 가장 최악의 지지율을 걷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의 첫 번째 아이템으로 다루어진 게 아마 당대표 당선 이후에 아마 처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주 그동안 1번 첫 번째 아이템으로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부분들을 첫 번째 이제 지적을 하고 꼭 지적해야 되는 부분.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세력 교체, 인물 교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구해도 뚫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명분을 이길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세력 교체의 대상이 누구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국민의당 호남계를 세력 교체의 1차적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인물 교체를 또 이야기를 했는데 박지원, 정동영, 전정배 요 세 명의 중진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 즉 11명과 통합하기 위해서 20여 명의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인물 교체 대상으로 세력 교체 대상으로 만들면서 통합보다는 분열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향하는 꿈만 넘실거릴 뿐이지 현실 정치에서 계속해서 동떨어지고 괴리되고 스스로 소외를 자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네,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80점 주겠습니다. 80점이요? 예. 상대적으로 아주 후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보면요. 보통 우리 정치사에서 대선이 끝나온 후 제3당이 존속하는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했어요. 문국현 정당, 정주영 정당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정당은 대선 후 6개월이 지나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지지율이 지금 빠져나가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법적인 측면, 의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측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 대선 직후에도 회계 처리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산난 고초를 겪고도 이게 현재 버텨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은 거다. 그 측면에서는 80점이다. 다만 제가 볼 때
존속하면서 그 국민의당이 존속해야 될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보나 정책적 행보 이 측면에서는 좀 어떤 그 예리함이 좀 떨어졌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무슨 예컨대 뭐 호남 홀대론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그 중도적 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호남 홀대론 이런 걸 얘기하고 또 뭐 같은 당의 그 중요한 중진인 박지원 대표도 여러 가지 뭐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바른정당과의 어떤 그 같이 해보고자 하는 움직임 지금 예컨대 정책연대 이런 것들 뭐 초딩 수준이다 정치공학이다 이렇게 표명해가지고 내부의 어떤 그 노선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리더십이 좀 안 돌아가는구나 해서 제가 볼 때 한 20점은 깎아서 80점으로 제3당을 존속시킨 것 자체만 해도 상당한 점수를 받을 만한데 리더십 부분은 여전히 미약한 것 같다. 네. 그래서 80점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호남 중진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당내 의견을 제대로 소통을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거나 호남의 그 민심을 모른다고 하기에는 안철수 대표를 그 너무나 폄하하는 거죠. 지금 안철수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을 지켜본 사람들의 지금 양 박사님처럼 그 지지도와 수치와 겉모습만 놓고 보면 초딩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라는 박한 점수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의당 내부 사정과 이 정치 지형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의견들을 보면 한 가지 유의미하고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0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제일 애매모하고 알기 힘든 게 안철수의 새정치와 박근혜의 창조경제였거든요. 둘 다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일단 말이 길어지고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철수의 새정치의 정체성과 그 속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다들 몰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의 별명이 정치권에서 찰스인 거 다들 아시죠? 찰스의 의중이 매우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한마디로 유승민하고 손잡고 호남을 탈피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이중대라는 이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라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의중과 각오가 오늘 그 기자회견에 담겼다. 그 키워드 3개가 세력교체, 인물교체, 외연 확장입니다. 외연 확장이란 말을 쉽게 표현하면 유승민과 손잡고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의 길로 뚜벅뚜벅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앵커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럼 호남 중진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호남 중진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찰스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갈 테면 나가보세요. 갈 데 없을 겁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호남 중진들의 반발과 이 탈당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이지 찰스의 의중은 매우 명확해졌다.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쨌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그쪽에서 봤을 때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바른정당과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의 소원이 남북통일인데 영호남 화합조차 못하면 말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이 DJ를 아무데나 갔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비유하지 마라 이렇게 또 공격을 했어요. 네. 지금 의미 있다고 보세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영호남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게 영호남과의 통합이 아니고 부산과 TK의 통합을 사실상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호남을 버린 거죠. 지금은 호남을 버린 건데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4%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호남 중진이 3명이나 있습니다. 당 대표급 박지원, 그 다음에 정동영, 천정배라는 당 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3명이나 있고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4%밖에 안 논다. 내 탓이냐? 안 그러면 호남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리더십과 그 다음에 대중정치에 문제가 있느냐? 나와 함께 저들이 가본들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인물 교체의 대상이 되는 거고 세력 교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영호남의 통합을 이야기했으나 영호남의 통합이 아니고 호남을 배제하고 호남을 삭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산과 DK의 통합을 그 야권 진영에서 묶어내겠다라는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 새정치를 이야기했던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세대의 단합과 세대의 화합과 세대의 통합을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20대 30대 폭발적 지지를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던 안철수 대표.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20대 30대의 지지를 거의 다 까먹어버리고 60대 70대의 일정한 지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앙상한 현실의 안철수 대표 이 모습을 스스로 반추하며 세대 간의 통합과 국민 대통합 이 문제를 가지고 치고 나왔었으면 사실상 상당히 설득력 있고 다시 부활하는 새정치의 그 의미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었겠으나 또다시 정치공학적 그리고 아주 구태의연한 정치공학적 개념으로 영호남 통합을 던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DJ의 발끝에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 정치적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호남 의원들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차명진 의원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 의원이 하고 있는 지금 중도통합론에 대한 비판에 대한 저의 일감을 얘기할게요. 박지원 대표가 이제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참 다. 언제 구단이 됐습니까? 많이 세간에서 이제 JYS 반열에 올라선 건가요? 아니 뭐 이렇게 이제 이 한때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당이라는 게 이념 집단 아닙니까? 그 이념 집단에서 중도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외연을 확장하려 하는 거를 정치 공학이라고 본다면 도대체 그러면은 정치 공학 아닌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매개한 영원한 호반합에 대해서 정치 공학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정치 팔단다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실제 정당의 본체, 정당의 본 이념 이런 거를 잘 이해를 안 하신 것 같다. 당장 전남지사 출마하려고 급해서 그러신지. 그리고 실제 DJ도 사실은 자민련과의 그 통합을 하면서 일정하게 지역연합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연합이죠. 통합은 아니고. 네, DJP 연합.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하고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 중도 통합론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저는 시간 싸움이라고 봐요. 현재는 모두가 다 얘기하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사실은 막 극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정당뿐만 아니라 뭐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지지율이 미미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빠질 때 그 지지율이 어디로 갈 건가? 그거는 소위 말하는 정치 팔단 아니라도 볼 수 있어요. 안철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그때까지 과연 인내하고 기다려내느냐? 그 구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굴절을 통해서 이제 당이 참패할 텐데 그때의 내용을 과연 견뎌낼 거냐? 저는 견뎌낸다면 상당히 그 안철수 대표에게는 오히려 상당히 이 중도 통합론은 아주 날개를 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차명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그때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8월과 그리고 11월 비교한 게 아마 있죠? 8월에는 정의당보다는 앞섰습니다. 뭐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8월에는 그래도 6.4% 정도 나왔는데 최근 조사 한번 볼까요? 정의당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요 정당 중에서 맨 꼴찌라고 합니다. 이 지지율 정체에 대해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당내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당 지지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당 대표인 안철수 대표의 이해관계와 당 자체, 특히 호남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안철수 대표는 4년 뒤에 대선을 쳐다보고 있는 거고
호남 의원들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 중진 의원들한테는 당 지지도가 죽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하지만 안철수 대표한테는 6%나 5%나 4%나 어차피 4등이나 5등이나 6등이나 무의미한 수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자 시간을 두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 물은 99.9도에서 딱 0.1도만 오르면 그때 바르르 끓어오르는 겁니다. 90도까지는 아무런 표현이 없고 아무런 나타나는 게 없지만 참고 갑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목표와는 지향점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는 자신감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호남 중진 의원들 아무리 지금 반발해도 나갈 테면 한번 나가봐라. 갈 데 있느냐. 민주당에서 받아줄 것 같냐 지금. 실제로 민주당에서 호남 중진 의원들을 지금 국민의당 탈락한다고 지금 받아들이지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정치적 계산과 자신감 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좀 짚고 가야 될 짧게 부분이 얘기해 주세요.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부분은 저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북 간에 있어서의 문제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진보적인 그 정치인의 대표 선수가 박 전 대표입니다. 그다음에 노동복지 영역에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분들이 정동영,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들입니다. 이미 정치 노선에서 우양우를 택하고 정치 노선의 그 궤도를 수정한 안철수 대표의 그 정치 노선과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의 중진들의 정치 노선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만 우양우를 해버린 거거든요. 여기에서 벌어지는 갭들이 훨씬 더 크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2007년에 모든 문제만 발생하면 노무현 탓이다, 노무현 탓이다, 노무현 때문이다, 노무현 때문이다 하던 그 노선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채택하면서 문재인 탓, 문재인 때문이라고 계속 어떤 문제도 발생해도 다 문재인 탓, 양무석 문재인 이사장님 때문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들립니까? 좀 낮추셔서 얘기하셔도 다 들릴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 특정한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정쟁적으로만 이 싸움을 지난 100일 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적 비전, 그다음에 중도 정당으로서의 비전, 제3당으로서의 비전을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예. 양무석 이사장님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나와주신 분들 안철수 대표의 지난 100일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축적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폭발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앞으로 100일이 지난 후에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참 여러 차례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소식은 이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 그것은 국방부 장관의 생각인 동시에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나면 늘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사실은 이 발언의 진위는 이겁니다라고 별도의 브리핑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해상 봉쇄, 해상 차단,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해상 차단과 관련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부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미 해상 봉쇄 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서 해상 봉쇄 작전에 대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오면 이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참여할 것이냐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시군요.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공식 제안 받은 바 없다. 공식 제안 받은 바는 없다. 예. 그죠? 그러나 틸러슨이 제안한 페이스북에서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참여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사안이 요청이 오게 되면은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NSC나 범정부 차원에서 결론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에서 일어난 상황. 설명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틸러슨이 하는 거 오케이 했다 그러면 봉쇄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이런 상황이 대비해갖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때 요청이 오면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청에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란 뜻이죠.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 짓는 거 여러분 보셨죠? 어쨌든 간에 해상봉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했었고 미국에서 제안이 오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는 게 국회 답변 내용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청와대에서 당장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해상봉쇄는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인데 검토한 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해상봉쇄와 해상차단을 혼용한 송영무 장관 개인의 실수 또는 사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방부 브리핑 볼까요? 국방부는 해상봉쇄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 청와대 입장 대변한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방부에서 청와대 입장 대변한 것이다. 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꼬랑지 내리는 거죠. 송영무 장관은요, 기본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쭉 봤지만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 국방부 출입기자나 청와대 출입기자나 청와대를 잘 알고 지금 이 국방 외교 기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송영무 장관의 대북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청와대는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자, 해상 봉쇄 문제만 딱 놓고 봅시다. 미국에서 해상 봉쇄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틸러슨 장관이 얘기한 거는 외교 영어로 하면 인터딕션입니다. 해상 차단이에요. 공해상에서 뭔가 의심되는 선박이 가면은 그걸 딱 찍어가지고서는 검문 검색하는 걸 한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해상 봉쇄라는 거는 말 그대로 100척이고 200척이고 300척이고 군함을 동원을 해가지고 해상을 둘러싸고 정말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봉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도 해상 봉쇄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상 차단이라는 걸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국회에서 나왔던 것인데 정리를 해드리면 송영무 장관은 해상 차단에 대해서 동의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군인으로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죠. 청와대는 해상 봉쇄가 됐든 해상 차단이 됐든 반대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고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자, 결국은 송영무 장관은 정무직 장관으로서의 생각과 군인으로서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채로 국회에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청와대와 자꾸 지금 엇박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전직 군인이겠죠? 현직 네. 군인은 아니고 송영무 장관 해상 차단과 봉쇄를 헷갈려서 혼용해서 이야기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저는 청와대의 입장에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국방부 장관이, 한나라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그게 개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는 그거는 전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청와대가 정상적이라면 송영무 장관을 해임을 해야죠. 예? 송영무 장관을 해임해야 됩니다. 왜?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해군 장성 출신입니다. 해군 장성 출신이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기도 하죠. 그 참모총장 출신이 해상 봉쇄하고 해상 차단을 헷갈렸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 기억하잖아요. 저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안상수 전 대표가 폭탄하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폭탄 예. 탄피하고 보온병을 구별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그분은 그거로 인해서 대표직을 사임했어요. 직접은 아니지만. 그런데 해군 장성, 말씀하신 대로 해군 참모총장이 해상 봉쇄와 해상 차단을 헷갈렸다? 이렇게 청와대가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정부가 안보와 관련해서 아주 큰 난맥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땐 실제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군인 출신으로서 미국과 군사적인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미 다 작전 모의가 다 끝난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질문했을 때 만약에 해상 봉쇄가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 귀에 들어가면서 야 이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듯이 트럼프의 뭐 분노와 화염에 관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어제도 맥메스터가 이거 우리가 전쟁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다 얘기한 것 자체는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너네 정말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그냥 안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똑같은 맥락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그래서 송영무 장관의 얘기에 대해서 왜 그것을 갖고 문제를 삼는지 그것은 제가 볼 땐 이래요. 청와대가 지금 그 북한 핵을 둘러싼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청와대의 주류가.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주류는 아직도 북한 핵을 그야말로 대화와 교류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영무 장관의 저런 얘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송영무 장관은 실수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제가 얘기한 건 이렇게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가 차이가 난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저거를 실언이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자체 내 어떤 이 균열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명진 의원이 청와대가 송영무 장관 해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상 가장 이야기하셨던 것의 주제는 청와대에서 뭔가 오판하고 있다. 장관은 장관으로서 할 만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양문석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으로 청와대가 참 답답하게 생겼어요. 자, 단기적으로는 평창 올림픽을 세계적 축제와 평화의 그 재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북한의 참여와 중국의 참가, 시진핑의 참가 뭐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가 지금 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청와대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뭐 차명진 의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해상 봉쇄는 사실상 또 다른 선전포고의 의미입니다. 전쟁을 전제를 하고서 그 해상 봉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해상 차단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저걸 실수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실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시스템이 국회에 나올 땐 언제든지 모든 Q&A를 들고 한번 연습을 합니다, 안에서. 그리고 이 질문 나올 겁니다. 이 질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다 그 규칙들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송영무 장관만 국회에 나오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송영무 장관의 무능력함에 기인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정치한다. 저분 정치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 계속해서 이해창 전 총리를 꿈꾸는 것 아니냐. 김영삼 대통령과 부딪혔던 국무총리로서의 이해창 전 총리가 대통령 반열에 오르듯이 사실상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벌써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외교적인 문제, 그다음에 올림픽의 문제, 그다음에 국내 경기의 문제, 사강 외교의 문제, 유엔의 문제,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해상 차단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나 해상 봉쇄 문제는 선전포고와 같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나왔었을 때는 거의 뭐 하얗고의 하얀병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저러한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송영무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들이 더 깊어져야 된다. 지금처럼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저러한 성명서나 논평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 상황까지 온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은 좀 전혀 다른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차명진 의원은 청와대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양문석 이사장은 송영무 장관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이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송영무 장관 과거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면서 이런 식의 답변은 이렇게 했는데, 그 답변 끝나고 나면 나중에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영상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는 분은 핵동결을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냥 놔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문정인 교수를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이건 소신이에요? 소신이라기보다도 좀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같은 행정부에서 기소해가지고 아무리 뭐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도 국민 정서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의 국방부는 가서는 안 될 길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소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거는 김관진 장관 본인이 답변하고 나서 또 나중에 해명하는 송영무 장관이 그렇게 해명하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청와대나 국방부가 뭐 다시 또 별도의 해명을 하고 이런 일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항상 장관의 사견에 불과하다,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런 장관과 청와대는 그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항상 수정 발표를 해야 되고 브리핑에서 꼭 됐죠. 실제로 그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고 경고 조치를 내린 적이 많습니다. 자, 매 사안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양문석 박사께서 이 개인 의견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큐시트를 가지고 아무리 준비를 해서 국회에 나가도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기자회견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 사람이 가면을 쓰고 준비해 나간 답변은 딱 10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5분, 10분 지나면 자기의 속마음이 결국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자회견과 국회 발언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송영무 장관이 대단히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발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국회 울렁증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준비해서 아무리 옆에서 보좌진데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준비를 해줘도 장관이 나가서 몇 마디 나누다 보면은 결국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기에서. 문정인 특보에 대한 생각, 전술핵 배치에 대한 생각, 해상 봉쇄에 대한 생각,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직 고위 참모총장 출신의 군인으로서의 본인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저건. 다른 게 노출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청와대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엇박자에 대해서 이 정무적 판단과 정무적 발언이 다르게 나오는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결단을 내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송영무 장관. 그러면 가장 먼저 경질될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클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저 송영무 장관의 청와대에 대한 엇박자가 오히려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국민 여론을 냉정하게 보면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비등점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 안보에 대해서 선을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큽니다. 사드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상당히 신속하고 단호한 응징 자세라든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의 일단을 오른쪽 끝을 송영무 장관이 지금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술핵 배치? 니네들이 저렇게 하면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해상 봉쇄? 그래. 정말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한테 김정은한테는 위협이 되면서 사실은 국내에 있는 보수층 특히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위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측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이 송영무 국방장관 체제는 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분이 걷어내줬다. 그 후과를 아마 제가 볼 땐 현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청와대의 과도한 평화주의, 대화주의 이런 부분이 쉽게 노출되면서 상당히 한계들이 드러날 겁니다. 네, 지금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손현무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팩트나 정부 내에서 오고 가는 논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한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고 답변한 것인지 사실은 점점점 더 헷갈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 이제 더 이상 답변 끝나고 나서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별도의 해명 브리핑하는 일만큼은 적어도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 본인 스스로 본인의 국회 답변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소식은 예산안 협상 소식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진전이 좀 있습니까? 협상은 재개됐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어차피 법정 시한 넘긴 바에 더 이제 줄다리기는 시작될 것이고 가장 핵심 현안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네. 이제 수치를 가지고 지금 이제 좀 맞서고 좀 있어요. 정부 여당은 지금 1,50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7,000명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이 제3위안으로 9,000명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는 뭐 각 당이 지금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부족한 공무원 숫자를 좀 늘려서 공공 부분부터 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형상이 돼 있어요. 지금은 수치를 가지고 마지막 협상을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 예산안 협상 과정 오늘 다시 또 재개됐다고 하는데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 팀에서 국회 예산안,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협상 과정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한테 10시 10분에 됐다고 말씀하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 아니, 아침도 두 분이 둘이 나눠 먹고 한 사이가 됐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제가 전화를 떠놓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다 떠놓고 있어요. 아침도 굶었잖아, 나는. 야당에서. 아니, 연락만 됐으면 바로 오늘 아침에도 죽을 드리는 건데. 두개도 얻어먹었을 텐데. 아니, 아침도 밖에 지냈는데 훌쩍 이기고 그래. 이게 저 사탕 달리는 아니라 저도 하나. 여야 3당 원내대표들 만났는데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저럴 때 정치인들 조금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취재진들이 관심을 나타내면? 그렇죠. 예. 자기가 뭐 일하는 느낌이 들고. 예. 예. 그런데 제가 보면은 저 장면을 보면은 저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저 얼굴 표정 보니까. 예. 지금 아까 원일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중공원과 관련해서 여당은 12,000명, 국민의당 9,000명, 자유한국당 7,000명 이렇게 내놓는 거 보니까 벌써 결론이 좀 났겠다 저는 싶어요. 숫자가 나오는 걸로 봐서. 네, 그래서 그 국민의당 안과 여당 안 사이에서 아마 결정 날 거라 보이고 그러한 저의 예측이 저분들의 표정에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가야 되겠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상황에서 변수는 있죠. 국민의당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자기 언론을 고수해가지고 완전히 보이콧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국민의당이 포함되면은 사실 다수결이 되니까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질까? 저는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상황을 보면. 제가 아마 원내대표였으면은 좀 더 저는 크게 볼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를 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미 제가 볼 때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런 부분과 차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다른 그 사안들과 연계시키는 것이 세간에서는 이게 안 좋다 하지만 야당은 사실은 그 대책밖에 없어요. 야당에 있는 무기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난번 다른 정권의 국회를 생각해보세요. 야당이 절대 해당 사안을 그 사안만 놓고 주거니 받거니 않았습니다. 밑으로 숨겨진 다른 안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국정조사라든가 뭐 톱특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물고 들어가는데 저 정우택 대표는 제가 보니까 저거를 그냥 저 안으로 이렇게 참 건강하게 건전하게 저 안으로만 타협을 하시네요. 하시는 의원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양문석 이사장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법정 처리 시한 넘겼어요.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이라고 처음이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새해 예산안인데 법정 처리 시한 지키지 못했어요. 네.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다고 보세요? 뭐 어쨌든 모든 책임은 그 국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책임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원식 원내대표가 상당 부분 그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정우택 대표나 김동철 대표의 그 당내 사정들을 계속해서 배려하고 감안해주면서 사실상 자동 상정되면 국민의당이나 그 여러 의원들이 부결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73%, 오히려 최근에 들어가지고 다시 그 소폭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첫 예산안, 그 다음에 대통령이 좀 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하는 이 압력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상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들은 정우택 원내대표나 김동철 원내대표의 당내 사정들을 가능한 한 좀 더 배려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의를 이끌어가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요거 내가 먹겠다. 일정하게 저 당들도 함께 요게 이제 협치의 영역에 있어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내대표들 간의 이 협치의 모습의 전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9일까지 가야 됩니까? 반반이죠. 그건 아무도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처리될 가능성도 다만 제가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명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수치가 나와서 수치를 가지고 지금 밀고 땡기고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법정 처리 시한은 넘겼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이라도 새해 예산안 처리하는 모습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좀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